동물의식은 그나라대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등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의 하나인 제14대 달라이라마는 모든 생명력이 지각력을 가진다는 믿음을 말했고, 반면에 나는 전문 신경과학자로서 일부 동물만이 아마도 지각력과 의식적인 경험이라는 소중한 지능을 인간과 공유할 것이라는 현지소의 합의를 제시했다. 그 대기는 인도의 남부 티베트 수도원에서 불교 승리와 서양 과학자들이 물리학, 생물학, 뇌과학 분야의 소통을 촉진하는 심포지엄이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적인 전통을 가진다. 불교에서 생명은 체온, 신진대사가 지각력, 즉 감각하고 경험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 그 가르침에 따르면 의식은 인간, 성인과 태아, 원숭이, 개, 물고기, 심지어 하찮은 바퀴, 벌레와 모기까지도 모든 크고 작은 동물에게 부여되었다. 모든 생명은 고통받을 수 있어서 소중하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포용하는 경력의 태도를 서구 역사관과 비교해보자. 아브라함의 종교는 인간 예외주의를 이렇게 설명한다. 동물도 감성과 욕구, 동기를 가지고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역사를 초월해서 부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서 불멸의 영혼을 갖지 못한다. 나는 여행이나 대전 강연을 다니면서 여전히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인간 예배성을 고수하는 과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문화적인 관습은 천천히 변하지만 어린 시절의 종교적인 각인은 강력하다. 나는 독실한 로마 가톨릭 가정에서 겁없는 닥터 훈터, 다리 짧은 독일산 개 브르젤과 함께 자랐다. 브르젤은 애교가 많고 호기심이 많으며 장난기 많고 공격적이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할 줄 안다. 그렇지만 내 교회에서는 개에게 영혼이 없다고 가르쳤다.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다. 내가 어렸지만 이것이 잘못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꼈었다. 우리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거나 그 말이 무슨 뜻이다. 영혼을 지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대가들은 마차에 쥐어서 불쌍하게 울부짖는 개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개는 인간의 특징인 지성 또는 인지적인 설계가 없는 고장난 기계일 뿐이다. 데카르트와 개가 또 다른 동물들이 감정이 없다고 진정으로 믿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그가 그 시대의 다른 자연 철학자들처럼 토끼와 개를 해부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 싫어하는 고통스러운 아픔을 못 이기게 해줄 어떤 것도 없이 수술되는 살아있는 심장 수술이었다. 혁명적인 사상가로서 데카르트를 존경하는 만큼 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낀다. 현대는 데카르트 영혼에 대한 믿음을 버렸지만 인간은 특별하며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우월하다는 지배 문화적인 내러티브는 여전히 남아있다. 모든 인간은 보편적인 권리를 누리지만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동물도 생명, 신체적인 자유의 고결함 등의 기본과를 갖지 못한다. 나는 이 책 결론에서 이런 아무런 상황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추론한 데 사용되는 동일한 가추 추론은 비인간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특히 인간과 같은 포유류의 경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의식이 포유류 이외의 진화된 생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볼 것이다. 유전적, 생리적, 행동적인 연소성. 내가 확신을 가지고 동료 포유류의 경험을 갖추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모든 포유류는 진화적으로 가깝게 연결된다. 여러 대반 포유류들은 곤충을 찾아서 숲을 헤매던 작은 털복숭이 야행성 생물에서 공통 계보를 가진다. 약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으로 인해서 공룡 대부분이 멸종된 후 포유류는 다양해졌고 지구 전체의 대장으로 깨끗이 쓸려나가는 생태계의 서식지를 모두 차지해버렸다. 현대인은 침팬지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종의 게놈, 즉 이 생명체를 조립하는 방법의 지침서인 게놈은 수백 단어 중에서 단어만 다르다. 인간도 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모든 지 유전자가 인간 게놈의 대응, 인간, 뉴런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유전자를 가진다.
따라서 내가 인간과 동물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두 자연종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인 의뢰인 문화적인 법적인 관심을 단지 존중하는 것이지 인간 비동물적인 본성을 믿기 때문은 아니다. 둘째로 신경구조는 모든 포유류에 걸쳐서 놀라울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신경 포유류는 놀라울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인간에 대해서 확인하는 약 900개의 독특한 덜기가 매달린 거시적인 구조 대부분은 실험자들이 선택하는 동물인 지의 내에도 존재하는데 그 크기는 인간에 비해서 수천 배나 작다. 현미경으로 무장한 신경해부학자라도 눈금 막대를 제거하고 보면 인간은 뉴런과 지의 뉴런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도 인간의 뉴런과 지의 뉴런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 뉴런은 지의 뉴런보다 더 복잡하며 더 많은 가지돌기가 있고 더 많은 다양성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게놈, 시냅스, 세포, 연결, 구조, 수준 등에서도 그러하다. 지, 개, 원숭이, 사람 등은 양적인 차이가 엄청나지만 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 통증을 전달하는 수용기와 신경 정렬은 모든 종류에 걸쳐서 비슷하다. 인간은 뇌가 크지만은 코끼리, 돌고래, 고래 등과 같은 다른 생물들의 더 큰 뇌를 가진다. 놀랍게도 어떤 동물은 더 큰 신피질을 가졌을 뿐 아니라 피질 유런이 인간보다 2배나 더 많다. 셋째, 포유류의 행동은 사람의 행동과 비슷하다. 루비를 예로 들어보자. 루비는 내가 손으로 진한 그림을 휘저을 때 사용하는 그 분기에 남은 그림을 하는 것을 적어놓는데 집이나 정은 어디에 쓰든지 금속줄 고리가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달려 들어온다. 녀석의 행동을 보면 그가 나만큼이나 달콤하고 진한 그 분크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그가 즐거운 경험을 하는 중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녀석이 소리치고 낑낑대고 자기 발을 물어뜯고 쭈뚝거리다가 나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내가 비슷한 조건에서 비슷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녀석이 고통스러워한다고 추론한다. 생리학적인 측정은 이런 추론을 확인시켜준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도 통증이 있을 때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혈액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된다. 개는 신체적 부상으로 인해서 통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구토나 학대를 당하거나 나이 많은 반려동물이나 짝이나 반려주인으로부터 격리될 때도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개의 통증이 사람의 통증과 같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는 개와 다른 포유류가 유해한 자극에 반응할 뿐 아니라 끔찍한 고통과 통증을 경험하는 과정과 양립할 수가 있다. 이 장을 쓰는 지금 전 세계에는 범고리 한 마리가 죽은 채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북태서대평양을 2주 이상 수천 마일을 헤엄쳐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새끼 범고리의 사체가 계속 몸에서 떨어져서 바닥으로 걸어간 처음에는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그 사체를 따라 잠수 여듯이 들어오는 놀라운 모성이를 보여주고 있다. 원숭이의 고양이, 말, 당나귀, 흰지, 지, 깃털, 포유류 등은 모두 앞서 설명한 종류의 강제 선택 실험에 반응하도록 학습시킬 수 있다. 그 수정된 실험에서 사람들은 동물이 말과 주둥이를 사냥할 수 있게 해주고 돈 대신에 음식이나 사회적인 보상을 이용한다. 그들이 반응하는 감각기관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사람의 행동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음성 없는 경험.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형질은 언어이다. 일상 언어는 초성적인 상징과 개념을 표상하고 소통한다. 언어는 수학, 과학, 문명 등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화적인 성취의 기반이다. 많은 고전학자들은 의식과 관련해서 언어가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언어 사용은 의식을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해주거나 의식과 연관된 대표적인 행동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을 건넌다. 이런 루비콘 건너편에 벌, 오징어, 개, 유인원 등 크고 작은 생명이 살며 이들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고통과 쾌락을 경험하는 등 사람과 동일한 행동과 또 신경학적인 증포를 갖지만 감정은 없다. 그들은 내면에 빛이 없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기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런 루비콘강 이쪽 편에는 현존하는 유일한 종 호모 사피엔스가 산다.
하여튼 루비콘강 이쪽에서는 강 건너편의 생명체들의 뇌를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생물학적인 물질에 지각력, 데카르트의 지성 또는 기독교적인 영혼이 특별히 추가되었다. 의식의 진화적인 연속성을 부정하는 몇 안 되는 현대 심리학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이원 맥페일이 있다. 그는 의식과 언어의 자아감각이 필수적이라고 확언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이나 어린이나 말을 할 수 없고 자아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놀라운 결론은 분명히 모든 부모와 소아 마비와 마취과 의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만하다. 증거는 뭘까? 만약에 누군가 말하는 능력을 상실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어느 능력이 그들의 사고, 자아감각, 세상에 대한 의식적인 경험 등에 영향을 미칠까? 실효증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좌측 피질 반구에 제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일컫는 말이다. 실효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손상 위치에 따라서 말하기 또는 문서, 텍스트 등의 이해력 사물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능력, 구어, 생산, 문법, 결핍의 심각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신경해학자 질 볼트 테일러는 뇌졸중을 겪는 동안의 자기 경험에 관한 테드 강연가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갑자기 유명해졌다. 37살의 테일러는 좌측 반구의 대량치를 겪었고 그 후에 몇 시간 동안에 사실상 말을 잃게 되었다. 또한 테일러는 대면의 말 어디에서나 들리는 소리 없는 독백을 잃었고 옳은 소리 마합이 되었다. 테일러는 자신의 구두 발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설수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뇌졸중의 직접적인 영향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동안에 세계를 미이미지로 어떻게 지각했는지 생생히 회상한다. 무의식적인 좀비가 행동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테일러의 설득력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한 두 가지 반대 의견은 그의 이야기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집에서 혼자 뇌졸중을 겪었다는 점과 또한 뇌졸중이 발생한 지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사건을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뇌동정맥 기형에 있어 경미한 감각 발전을 일으켜 47살 남성의 사례를 보자.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그의 좌측 대뇌 반구 부위를 주사로 국소 마취했다. 이로 인해서 약 10분 동안에 지속되는 심한 실효증이 발생했고 그런 동안에 그는 동물 이름을 말할 수 없어 간단한 예 아니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그림을 묘사할 수도 없었다. 그 일이 있음 직후에 기억하는 것을 제거보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렷해 보였다. 일반적으로 내 마음은 단어를 찾아서 가나다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국소만 치질로 인한 상태를 되돌릴 수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장애가 될지를 이 절차를 통해서 알았다. 내가 말하거나 한 일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문제는 정정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테니스 라켓 사진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산으로 그 라켓을 들고 있는 제스처를 취하며 방금 라켓을 샀다고 설명하는 것을 정확히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한 말은 포크볼 뿐이었다. 분명한 것은 이 환자가 짧은 실효증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세계를 경험한다는 점이다. 의식이 이 환자 또는 질 볼트 테일러의 어느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분리뇌 스피릿 브레인 환자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에서 의식이 비언어 피질 반구인 우측 반구에도 유지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런 환자들의 뇌량은 과다한 전기활동이 한쪽 반구에서 다른 반구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잘라내었다. 거의 반세기에 걸친 연구는 이런 환자들이 두 가지 의식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각 피질 반구는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닌 자신만의 마음을 갖는다. 좌측 피질은 정상적인 언어 처리와 말하기를 지원하며 우측 반구는 거의 소거 상태이지만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고 적어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구문을 이해하고 간단한 말과 놀이를 할 수가 있다. 언어가 적절한 의식 발달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의식 발달이 이루어지면 언어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설은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기 어려운데 그 가설이 심각한 사회적인 박탈감 속에서 아이를 양육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거의 완전한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자랐거나 인간이 아닌 형장류, 늑대 또는 괴물과 함께 살았던 야생아동의 사례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학대와 방임의 심각한 결손, 언어 결손을 처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가 언제나 비극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야생아동의 경험을 빼앗기는 않는다. 끝으로 당연한 말을 다시 강요하자면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특히 과거와 현재와 이야기 중심의 자아 감각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경험은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진정한 언어 외에 인간과 다른 포유류 사이에 서로 다른 인지적인 차이가 있다. 인간은 공동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또 과학적인 기회를 투자하기 위해서 거대하며 유연한 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의도적으로 잔인해질 수가 있다.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에서 이렇게 토로한다. 그렇게 흉악한 짐승조차도 현민의 정을 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결코 짐승이 아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성찰하고 예측할 수 있다. 성장하면서 우리는 죽을 운명, 인간 존재의 근지 살림에 유한하다는 것을 배운다. 그렇지만 죽음은 동물에 대해서 그런 지배권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직 인간만이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믿음은 어리석으며 우주 전체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종이 되고 싶은 원시적인 욕망의 전형물이다. 그보다 우리가 모든 포유류와 삶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가정하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며 모든 알려진 사실과도 양립한다. 의식이 생명의 나무에서 얼마나 먼 곳까지 떠들어가는지는 마지막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의식의 신경과학과 생물학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다. 많은 정신적인 경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사고, 지능, 주의집중 등의 경우에 그러하다. 이제 이러한 인지적인 루틴이 의식과 구분될 수 있고 구분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경험을 생각하기, 숙고하기, 주의 기울이기 등과는 다르다. 의식과 나머지 것들